저희 네이버 카페에 또 임팩트 있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거 아마 한국에서 특히나 한국 사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라면 이거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삼국 사기, 삼국 유사와 교차 검증에서 벗어나는 책은 사학계에서 다 위서라, 뭐 믿을 수 없는 자료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을 인터넷상으로는 많이들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책은 삼국 사기, 삼국 유사뿐인가요? 삼국 유사는 삼국 사기에 덧붙여진 거니까 삼국 사기가 그렇다면 기본인 것인데 삼국 사기는 또 김부식이 썼단 말이죠. 근데 김부식이 또 논란이 많은 또 인물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의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지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걸 지금 관점에서 쓸 것이냐 그때 거를 그대로 쓸 것이냐 이런 또 논란도 있을 것이고 근데 기준이 삼국사기가 돼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기준에서 벗어난 정통사학이 아닌 것이냐 뭐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고대사와 관련된 그런 기록 중에 사실 남아있는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삼국시대, 신라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고려 중기, 고려 후기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당대의 사실을 담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어떤 책을 보고 썼다. 참고문헌이 거기다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중국 책들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삼국사기를 본 정사니까 보면은 중국의 기록들하고 거의 다 맞아요. 그거 쓴 걸 우리가 참고해서 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신라나 당시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남아있던 책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신라, 통일신라 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화랑색이라는 책이 있고 이런 책을 보고 썼다. 근데 이제 화랑색이라는 책은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랑세기 뭐 이런 책이 어떤 내용일까?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랑세기가 20세기 후반에 1989년에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뭐 수백 년 동안 김부식 이후에 언제 없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나오니까 이게 진짜 가짜서냐 진짜서냐 뭐 이제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이제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증, 그 기록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당시에 썼던 타료 의 용어들,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다른 여러 자료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맞을 때 이제 우리가 진짜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맞지 않으면 사실 좀 그런 역사를 공부하는 덕후들은 또 그런 미서를 만들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정리를 하자면 삼국유사와 그 기반인 이제 삼국사기는 지금도 남아있는 참고 문헌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차 검증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게 맞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면 여기에 교차 검증이 되지 않는 참고 문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나와 있는 책 자체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요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요 정도로 이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금성문, 비석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뭐 우리 환단곡이라는 책들도 있고. 그쪽도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건 너무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사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논란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고고학자입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조건 OX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금서 논리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단, 요거는 정통. 그거는 아니라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고고학 발굴로 해서 계속 교차 검증 하나씩 지우고 쓰고 반복되는 과정이 역사이지 처음부터 저거는 엉터리. 그럼 아까 말했었던 금서의 논리와 똑같거든요. 이게 어떤 기록이 있을 때 그 기록이 갖고 있는 사료적인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교차 검증,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료 혹은 뭐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기록의 내용이 확인이 되면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교차 검증 이외에 이제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방법론도 있는데 사료 비판에는 또 외적 비판이랑 내적 비판이 있어요. 외적 비판은 그 사료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씨가 쓰여져 있으면 글씨가 쓰여져 있는 종이의 퀄리티, 그 다음에 잉크의 종류, 서체, 또 사용한 그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게 요 시기에 기록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내적 비판인데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는 건데 요 내용 전체에서 뭔가 오류가 없는지, 왜냐면 어떤 지명을 했을 때 이 지명을 계속 똑같은 지명을 쓰고 있는지, 미서들은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이집트 쪽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게 그 헤로도토스
기원전 5세기 저쪽 이오니아 출신의 역사가라고 하는 뭐 서양에서는 뭐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근데 이 기록들이 어떤 거는 정확해요. 어떤 거는 터무니없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처음에 내용을 보면은 다 터무니없어 보여요. 근데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 교차 검증이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미라 만드는 방법, 뭐 뇌 제거한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거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헤로도토스가 기록을 써놔요. 실제로 이집트 미라를 보니까 다 뇌가 없네. 그럼 이 사람 기록이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가 그 미궁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하와라라는 곳에 가면 엄청나게 큰 미궁이 있다. 뭐 방이 3,000개가 있고 2층으로 되어 있고 얘가 되게 터무니없어 보이잖아요. 이 얘기가. 실제로 확인이 돼요. 그 하와라에 가면은 이제 아멘에메트 3세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 앞쪽에 있는 장례 신전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게 가로 세로 길이가 400m, 150m.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헤로도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약간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쓴 거. 이건 고각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기록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이제 허황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이 대피라미드를 지었던 쿠푸가 그 대피라미드를 짓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주를 매춘을 시켰다. 예, 이거는 당연히 이제 교차 검증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적으로도 요거 이제 그 사료 비판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피라미드를 그 엄청나게 높이가 150m까지 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비용을 매춘을 통해서 확보한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 딸을 정말 원치 않는 사람, 그 싫어하는 사람과 그럴 수 정략 있죠. 결혼을 맺으려고 맞아요. 하면 예, 예. 저건 딸을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어.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그거 좋은 가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설을 토대로 다른 자료가 확보되면 이 기록도 신빙성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화랑세기 말씀드렸는데 그 한 15년 전에 드라마 선덕여왕 다 아시죠? 미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89년에 이제 알려진 뮤지컬로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뮤지컬 그쵸. 소설도 김별아 씨 소설도 있었죠. 이게 사실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고대사 학계에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 학계 대가이신 두 S대의 대가들이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난 논쟁을 붙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굴된 게 찾아진 게 그 박창화라는 사람의 유품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박창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한학자, 인텔리인데 일제시대에 일본의 천황가의 뭐 이런 도서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하던 건데 거기서 근무를 한 거예요. 천황과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화랑세이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근무하면서 이제 베껴 쓴 거죠. 베껴 써서 이걸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의 집에서 또 하나는 이분의 이제 손자의 집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삼국사학의 삼국유사랑 이제 맞는 게 많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이상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미실이에요. 미실이라는 사람이 뭐 엄청난 그 선덕여왕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권력을 가진 여성인데 남성 편력이 죽여. 왕을 비롯해서 뭐 한 대여섯 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지고 특히 그 진지왕이라는 신라의 왕이 있거든요. 이 진지왕은 미실이 관계하자를 거부해서 미실이 이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폐위시켰다.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진지왕이 폐위됐거든요. 그러니까 폐위의 이유를 미실 때문이다. 미실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그 마복자라는 게 나옵니다. 마복자 뭐냐면은 상관과 부하가 있어요, 남자들이. 그럼 부하의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임신한 부인을 상관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절대 임신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니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얘는 상관이 자기 양아들처럼 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복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하의 부인을 상관이 어떻게 보면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느냐. 고려장이 뭐 있네만이 뭐 하는데. 근데 뭐 고려장은 아예 기록이 없는데 이 미실과 지금 이 마복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실제로 그 품 속에 있는 필사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화랑세기 필사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으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뭐 우리가 그 신라 시대의 어떠한 이 성풍속을 왜 후대의 기준에서 보냐. 당대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신라 시대에 무슨 토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런 자유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려도 그렇게 자유로운 고려도 연애를 뭐,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가능하다. 그래서 화랑세기가 진짜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향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랑색에 향가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향가가 삼국유사에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에 있는 향가를 향가라고 해독을 한 게 1920년대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뭐 한자로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뭐 해석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0년대 해석을 했는데, 실제 박창화라는 사람이 화랑세기를 지었다면은, 만들었다면은, 그러면 이 향가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사실과 거기에 막 덧붙여서 부풀려진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일정 정도는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예컨대 그 향가가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그걸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무언가를 봤을 텐데. 근데 향가는 언제 정확하게 나온 아니, 만들어진 건 신라 때 향가죠. 신라 때 노래인데 그게 이두로 쓰여져 있어요. 향찰이라고 그러죠. 향찰로 쓰여져 있어서 그냥 한문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련이 삼국유사 쓸 때는 뭐 알았겠죠, 어느 정도. 알았으니 했는데 그 세월이 쭉 지나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 하는 거지. 향가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 그걸 이제 일본인 학자들, 우리 한국인 학자들이 이제 그걸 해독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서가 진짜가 되려면 뭔가 진짜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향가가 거기 들어간 건데, 실제로 그 향가, 송사담가라고부터 이제 부르는, 그게 굉장히 향가가 뜻이 분명한데, 그 당시 초창기에 그 시기에 나왔던 그 향가들은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오히려 이 위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다. 아, 오히려 이게 너무나 떨어지게 나온다고? 예.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울산에 가면 천전리라는 곳에 이제 그 바위에 천전리 서석이라고 그래서 그 신라시대 왕실에서 많이 놀러 가던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화랑들이 다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화랑 이름이 한 100여 명의 화랑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천전리 서석이 1970년쯤에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천전리 서석에 있는 화랑 이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대는 근데 다를 수 아니죠. 시대가 다르지 않죠.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대 화랑들의 이야기를 쭉 담고 있는데, 화랑세계에 역대 화랑들이 쭉 있는데 그때 거기 천전리 서석에 나온 화랑들 거풍왕 때 뭐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미실이 활동하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랑세기는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니까, 즉 거기에 있는 화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데, 박창화라는 분은 그거 천전리 서석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까딱하면 속아놓은 뻔했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근데 이게 많이 사실 저는 어떤 전체 기록을 통째로 위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 사실도 있고 본인이 그렇죠. 만들어 쓴 예, 예. 것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기록이 쓰여져 있는 맥락을 먼저 파악해서 여기 이 저자의 의지가 무엇이었냐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진짜 이거 위서라고 말하면 저 큰일 나요. 뭐가 있냐면 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구약성서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쓰여져 있고, 또 이게 이집트와 연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초창기에는 원래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 성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학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굉장한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 구약성서는 애초부터 근데 어떤 역사 기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뭐 이집트 쪽 사료나 메소포타미아 쪽 사료나 혹은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들 토대로 검증이 꽤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뭐 이를테면은 가장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출애굽 같은 사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벗어난 출애굽 같은 사건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요. 어떤 사료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고고학적인 자료로도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출애굽의 어떤 그 내용이라면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엄청 큰 일이죠. 기록이 그러니까 어떤 시록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기록 자체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존재했었던 대략 한 기원전 한 17, 8세기부터 한 기원전 11세기 정도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록이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역사적으로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기록이 쓰여졌을 당시 사람들의 사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아주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무함마드에 대한 전기를 1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븐 이스하크라는 사람이 써요. 전기를 쓰는데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그로부터 약 한 1세대가 지난 후에 800
832년에 죽은 이븐 히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자기가 편집을 합니다. 근데 편집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거기다가 서문에다가 내가 이븐 이삭이 쓴 책을 받았는데 내가 봤을 땐 우리 예언자가 이런 일을 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거 전해주면 이거 전해준 사람이 집안이 좀 창피하니까 그런 거 빼고 내가 가장 생각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할 게 없잖아요. 뭘 뺐는지는 몰라. 뭘 뺐는지를. 예, 뺀 거를 좀 적어놓고 빼. 적어놓고 빼지. 그런데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따바리가 그로부터 한 세기 뒤인데 이제 그 당시에 글은 뭐냐면 각주처럼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야기 나온 게 누구한테 전했다는 게 전승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따바리 책에 보니까 이분 히샴이 뺐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추 그거를 막 맞춰보는데 100%는 아니지만 이분 히샴이 뭘 뺐는구나 알겠구나. 그래서 악마의 시도 뭐 예를 들면 뺀 거거든요. 특히나 그 이렇게 신들 인정했다가 뒤바꾼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참 재밌는 게 역사라는 게 767년에 죽은 사람이 쓴 책을 832년에 죽은 사람이 편집을 했는데 923년에 죽은 사람이 그 빠진 부분들을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서양학자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완성을 했죠. 예, 끼워 맞춰도 맞죠.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집트에서는 이제 기원전 3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인데 이 마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전체 역사를 총 정리해서 이집트사를 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볼륨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원전이 지금까지 전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원전을 거의 원전 전체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냐? 이 사람이 마네토의 원전을 나중에 이제 고대 후기나 중세 초기에 여러 저자들이 계속해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인용한 거를 다 싸그리 모아서 아예 책이 되겠네요. 이거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예컨대 이제 왕이 제위했던 연도가 뭐 60년이다, 30년이다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대충 이게 맞아서 하나의 책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현대 학자들이 이게 저희가 이제 이집트학에서 쓰는 여러 뭐 왕조 구분법 이런 거 다 그 책에서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토대로 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잘 맞는데 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있죠.